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과잉 행동.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듬직하게 앉아서 무엇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알진한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도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에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알진한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ADHD, 뭔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질환을 유명 수영 선수가 앓고 있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은근히 흔한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또 잘 공부해 봐야겠네요. 네, 오늘 의학 알지 시간에는요. 정신과 전문의 최명환 원장, 아동가족 상담 전문가 조혜란 소장과 함께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최명환 원장님, 먼저 ADHD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ADHD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잉 행동의 문제, 그다음에 충동성의 문제를 나타내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병은 이제 어려서부터 생기지만 주로 학령기, 학령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무렵에 많이 발견되고요. 네. 조기에 치료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됩니다. 이 전 세계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한 5.96% 정도, 이제 100명에서 6명 정도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유병률이 좀 다르지만 대략 3에서 5%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 원장님, 혹시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증상을 보고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대략 저희는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 수 있는데요. 그래요? 밖에서부터 과도하게 움직이거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보호자분들 혹은 관찰하신 분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몸에 모터가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네. 계속 꼼지락거립니다. 손가락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움직이고 앉아가지고 책상에 있는 거 다 만지고요. 네. 주로 이제 남자아이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보이고요. 네.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저학년 때는 아주 저명하게 드러나다가 고학년이 되면 대개는 이런 증상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경과를 보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충동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충동성은 조금 과잉 행동하고는 다릅니다. 약간 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극의 반응이 빠르니까 참지를 못하고 욱하고 나가게 되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끼어들고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경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성인기까지 이게 그대로 지속되면 성격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네. 이제 세 번째로 보이는 게 주의력 결핍인데요. 이건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엄마가 옆에 끼고 같이 공부를 해보거나 책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실은 이 주의력 결핍은 아이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흥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단지 주의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병이다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관찰해야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에는 다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조혜란 소장님,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ADHD 진단을 받으시면은 혹시 나의 양육에 문제가 있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보통 ADHD는 만 6세 이전에 선천적인 질병으로 진단을 내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은 부모 자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ADHD는 후천적인 영향보다는 뇌 신경절단 물질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ADHD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선택적 주의력과 지속 주의력 그리고 작업 기억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의 이상으로 ADHD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선택적 주의력은 무수히 많은 자극 중에서 내가 지금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에 집중을 해야지,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에 집중을 해야지라고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를 집중하는 거를 선택적 주의력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 주의력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되는 작업들에 대해서 지속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보통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얘가 레고는 2시간도 해요, 3시간도 해요. 그래서 ADHD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레고는 몇 시간 해요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아이가 뭐 책 같은 걸 너무 잘 못 읽는다. 책을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지 못하고 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소장님, 이런 경우에도 ADHD와 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ADHD 아이들 중에 지적 능력이 부진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 능력이 부족한 거는 같이 가는 문제이고요. 네.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가 시험에 잘 보고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이 늘어나서 책을 읽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불안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도 고2, 고3 학생이 갑자기 한글을 읽기는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네네. 않아서 상담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ADHD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아이가 학령기 아이기 때문에 수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불안이 높아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높고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읽고 또 읽고 하는 경우는 이는 강박 증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드러나는 양상만 보시고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전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행동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명환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난독증과 ADHD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난독증이라고 하면은 네. 말하기나 듣기에는 지장이 없는데 네. 그 문자를 읽는 데에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특정의 영역의 문제로 그러네요. 봐야 됩니다. 네. 난독증의 경우는 이제 어떤 문자를 읽는데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 기능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 네. 읽기 손상, 학습 장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난독증이 그런 거예요. 잘 읽지 못하면서 학습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아이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ADHD가 겹쳐 있습니다. 역으로 봐서 네. ADHD가 있는 아동들 중에 10에서 15%가 학습 장애가 동반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혼동이 되지만 네. 두 개는 분명히 다른 병이고 두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보통 이 ADHD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아동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인 건가요? 물론 이제 시작이나 처음에 발견되는 건 아동기, 청소년기가 많지만요. 이 기본적으로 아까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병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거든요. 네. 뇌에서 일정의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교정되지 않고 성장기까지 유지가 되면 평생 가게 되죠. 되게 이제 어린 시절에 있지만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거나 IQ가 높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 극복법을 찾아내가지고 극복을 해서 네. 발견이 안 됐지만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의 그 인간관계에서 문제들이 네.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때 나와서 발견이 되는 거지 성인기에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쭉 이어졌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대중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이런 ADHD가 50% 정도, 65% 정도가 성인까지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뇌라는 게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이 성인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ADHD의 경우에 3에서 5% 정도 발병한다고 했고요. 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여자보다 서너 배 더 높거든요. 네. 비율을 따져보면 남자아이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잘 찾아가지고 조기에 진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자아이들이 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왜 이렇게 좀 집중을 잘 못하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했었거든요. 치료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성인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원장님, 그렇다면 그 성인 ADHD 그리고 아동의 ADHD는 어떤 특징이 다르게 좀 나타날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인의 ADHD는 과잉 행동보다는 주의력 결핍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요. 직장 상사의 말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고 네. 시작한 다음에 끝까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자주 지각하고 어떤 시한을 넘기고 네. 일이 특히 많아지면
이걸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네. 여기 이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하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지 못해요. 해야 될 일을 자주 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본적인 기질의 이상이 아까 말씀하신 전두엽의 기능 저하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흥미를 찾아요. 네. 그래서 폭식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중독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뭐 충동적인 과소비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많은 분들, 저 성인들 중에 제가 진료실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남자분들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네.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 네. 졸음 운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피곤하지도 않고 자기 컨디션도 좋은데 네. 고속도로만 나가면 15분 정도 지나면 졸린다고. 아. 이런 경우에 이제 뭐냐면 자극이 뚜렷하게 없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금방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조는 겁니다. 네. 되게 약물 치료하고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나타난다는 ADHD. 지금 이렇게 증상으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이런 증상이 내가 있다고 ADHD다라고 딱 확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조혜란 소장님, 어떻게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될까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가 함께 동반을 하죠. 그래서 부모 면담을 통해서 평소 아이의 생활 습관, 그리고 학교에서 학년기 때 아이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 친구들 관계, 그리고 학교는 매년 1년에 2번 정도 학부모 면담을 실시하죠. 네. 그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피드백들을 토대로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토대로 아이와 상담자가 관찰을 하는데요. 부모님한테 들었던 것과 상담자가 아이를 직접 만났을 때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는 아이와 아이의 사회생활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아이만 보고 부모님들은 ADHD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관찰, 그다음 부모가 객관적으로 보고해주는 정보, 네. 그리고 종합심리검사, 전두엽 검사, 주의력 진단 시스템 검사들을 통해서 ADHD 진단이 내려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명환 원장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ADHD 하면은 뭐 주의가 부산스럽고 산만하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꼭 그것이 아닌 그 조용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또 ADHD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보통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진단을 하지 않고요. 네. 과잉 행동과 집중력 장애와 충동성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기본적인 사회생활, 그다음에 학습 능력,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떨어져 있는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진단이 과다하게 되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아이가 눈치가 빠르고 지능이 높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기 통제를 해요. 이게 사실은 아이는 주의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과잉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검사를 해봐서 의외로 ADHD라고 나왔는데 보호자나 주변 분들이 그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부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실제로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집중도 잘하고 좀 똑똑하다라고 하는 아이들 중에서 ADHD인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이게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충분히 보상할 만큼 머리가 좋거나 순간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네.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서 아주 0% 주의력을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흥미를 느끼는 것, 좋아하는 것에는 순간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네. 만화 영화라든가 아니면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몇 시간씩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만화 영화나 게임 같은 건 계속 장면이 바뀌고 자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자극에 움직이는 거지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의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자극이 나왔을 때 그것에 할당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네. 집중력이 없어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된다고 할 때 다른 것들을 끊어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지루해도 과제에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걸 가지고 ADHD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 좀 그런 기질이 있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6가지 과목을 30분마다 바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루한 걸 못 참으셔서. 예, 아니 1시간 이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목을 바꿔가면서 했어요.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제가 전공의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그 약물을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좀 됐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ADHD가 있거나 혹은 그런 증상이 보이면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갖거나 또 맞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어떤 유명 피아니스트가 ADHD로 인해서 피아노에는 아주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다른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네. 소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중에서도 ADHD 환자가 많다면서요. 네,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ADHD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최명환 원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도 ADHD 환자였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똑똑하니까 ADHD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머리가 워낙 좋은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짧게만 들었어도 눈치껏 수업 시간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들이 되기 때문에 쉽게 감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학년이 지나고 고학년이 되면서 학업 실수가 늘어나고 학원의 시간도 늘어나면서 집중력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원인부터 진단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환 원장님, ADHD는 뇌와 관련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약물요법을 사용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기본되는 치료법은 약물 치료거든요. 네. 이게 뇌에서 이제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분비되어야 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에서 70%는 성인이 될 때까지 증상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단순하게 집중력이 안 되고 충동성이 있고 자기 혼자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자기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남의 말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끼어들고 같이 앉아서 커피숍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고 들어오고 저도 그렇지만 커피숍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고 특히 학교 다닐 때 이런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거든요. 그럼 다른 아이들이 싫어요. 그래서 왕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낙인이 찍히기도 하죠. 그러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나중에 불안이나 우울, 그다음에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이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약이라는 게 뇌 내의 환경을 변화시켜서 뇌세포의 발달이 달라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그러니까 부족한 상태로 계속 평생 굳어지는 뇌가 되느냐 아니면 약을 먹으면서 달라진 환경에서 뇌세포가 다르게 발달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뇌세포가 발달하게 도와주느냐 그런 차이로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내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게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병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 병은 약을 먹으면 극복이 되고 내가 어른이 되면 달라진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가 집중했을 때를 기억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치료를 섣불리 뭐 언제까지 하고 그만둔다, 언제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마시고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몸에 질환이 있을 때 약물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이 ADHD도 뇌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을 먹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단과 치료를 함께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약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거부 방법 이런 게 조금 있으실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러면은 이 뇌와 관련되니까 이게 혹시 훈련 뭐 다른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뭐 이런 방법으로도 좀 고치거나 아니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 그리고 약을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심리치료로만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친구들 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고 약을 먹지 않고 심리 상담으로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ADHD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어야지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ADHD 아이들한테 뉴로
뉴로 피드백이나 인지행동 치료 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ADHD 아이들에게는 현재까지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약물 치료가 있고 또 소장님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좀 정서적인 심리적인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DHD 아이들은 1차적인 뇌질환을 겪고 있는 거고 2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손상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만나는데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뭘 하려고 해도 주저주저하고 이런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2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리치료가 같이 병행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ADHD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정리해 볼 텐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오해와 진실, ADHD 이거 보고 나면 아 나도 이런 생각했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ADHD는 유전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명환 원장님, 유전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그럼 예. 유전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이게 멘델의 법칙 같은 유전을 따르는 건 아니고요. 예. 뇌에 문제가 있긴 한데 부모가 있다고 해서 생기고 부모가 없다고 해서 안 생기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관점은 과연 이게 병이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초식 동물 보면은 전부 다 ADHD예요. 아.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주의 산만하게 막 살피고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러네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네. 거죠.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더 예전에 수렵 시절에는 잘 적응했다고 보고 이게 지금 학습을 하고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걸 정말 병으로 봐야 되는가 그렇게 보시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습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무조건 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은 세모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바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저도 지금 먹고 싶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X. 당연히 X죠.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학습 능력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기본적인 뇌 기능에서의 지능을 높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오해와 진실 만나보겠습니다. ADHD 아이들은 모두 다 과격하고 산만하다라는 말인데 과격하고 산만하다는 말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모두 다 그런 건가요, 소장님?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는 과격하거나 산만하지 않으면서도 얌전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명환 원장님, 그 어르신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철되면 낫는다라면서 이렇게 부모님들께서도 이걸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 치료를 또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이게 나이 먹으면 낫는 병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저를 보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통계상 보면 청소년은 70%, 네. 성인은 50에서 60% 정도까지 유지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인식과 그런 그 ADHD로 인한 행동이 습관화돼가지고 인격으로 굳어져 버리면 네. 성인이 됐을 때 치료하면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네. 인격적인 부분으로 굳어진 거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즉 낮아진 자존감 같은 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속담 중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신경인지학적으로 볼 때 뇌는 3년 정도 일정한 걸 반복하면 그게 습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치료도 2년에서 3년 정도를 일정하게 해서 아이가 차분해지고 네. 계속 그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면 네. 2, 3년 지나서는 약을 끊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네.
좀 긴 기간 2, 3년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ADHD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그리고 받아들이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참 감사히 여길 텐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너무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을 봤고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왔을 때 약 먹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 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시험 볼 때 도핑 테스트 하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공부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조혜란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오셔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남편도 그랬다더라, 시댁이 다 그렇다더라 이러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기다리시지만 그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빨리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 의학 알지는요. 노와 함께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